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PD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자 거부로 울부짖는 청년들,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들.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하려 카메라를 들었죠.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마주친 건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해준 4조 원, 400개 한국 기업의 집단 진출, 그리고 1만 5천 개의 일자리. 버려진 줄 알았던 청년들의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이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즈베키스탄을 뒤흔든 고려인 대기 열풍이라는 믿기 힘든 현상이었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반전이 현실이 된 순간, 과연 한국은 배신자인가 아니면 구원자인가? 이 물음은 곧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을 흔들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국의 PD 루슬란입니다. 10여 년간 카메라를 들고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형,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한 친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샤흐조드가 또 울먹였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최고 등급을 받았죠. 3년 동안 밤 12시까지 한국어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비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부됐습니다. 샤흐조드야, 울지 마라. 형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면서 왜 이런 식이죠? 타슈켄트 거리를 걸어보세요. 곳곳에 한국 간판이 보입니다. 삼성, LG, 현대.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을 꿈꿔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비자 한 장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동네 한국어 학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 단어를 외우느라 목이 쉬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 인사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법까지 외우고 또 외우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꿈이라니요. 샤흐조드만 봐도 그래요. 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실력을 늘렸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만들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까지 말이에요. 형, 나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알거든요. 샤흐조드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젊은이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루슬란, 정부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벽만 높아지고 있어. 동료 기자 파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며 웃는 모습이 TV에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신우즈베키스탄 정책으로 타슈켄트에 고층 빌딩이 올라간다지만 정작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려고 해. 그런데 그 문마저 닫혀 있으니 말이야. 파리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취업은 어려워지는데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던 코리안 드림마저 막혀버린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파헤쳐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신당한 코리안 드림, 이 기만적인 상황을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위선의 민낯을 까발려야겠다고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취재용 비자로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자에게는 문을 열어주더군요. 하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꼈습니다. 한국의 차갑고 정교한 시스템을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그 질서 속에서 우리 우즈벡 사람들이 설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가방 속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팩트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특별 전략적 동반자? 웃기는 소리였어요.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데 무슨 동반자란 말입니까? 저는 안산로 향했습니다. 작은 우즈베키스탄이라 불리는 그곳으로요.
거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안산 원곡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우즈벡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식당, 타슈켄트 마트, 사마르칸트 송금소. 정말 작은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코리안 드림의 현실이구나. 저는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바흐롬 식당이었어요. 낮 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바흐롬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환했어요. 사장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아, 정말 좋아요.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을 짓고 있어요. 3층짜리 큰 집이에요. 바흐롬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타슈켄트에서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요. 힘들지만 돈이 되니까 참을만 해요. 우리나라 월급의 10배는 벌거든요. 바흐롬의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 코리안 드림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흐롬이 저를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루슬란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절대 얼굴은 찍으면 안 돼요. 바흐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딜쇼드, 손님이 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는 딜쇼드예요.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딜쇼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 2개를 잃었다고 했어요. 산재보험? 그런 건 불법 체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아프면 그냥 참아야 해요. 딜쇼드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 드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치면 버려지고 아프면 쫓겨나죠. 이게 우리가 꿈꿨던 한국입니다. 딜쇼드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흐롬은 합법 체류자라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딜쇼드는 불법 체류자라서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우즈베키스탄 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여기서는 생존도 힘들어요. 방세만 30만 원이거든요. 딜쇼드는 좁은 방 안을 가리켰어요. 침대도 없고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어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딜쇼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이런 모습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하방을 나오며 바흐롬이 말했습니다. 루슬란 씨, 이게 현실이에요. 합법이면 천국, 불법이면 지옥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하기도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바로 딜쇼드 같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걸 방송에서 보여줘야 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저는 다음 날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자혼기르라는 이름의 젊은 우즈벡 프로그래머였어요. 20대 후반에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루슬란 씨,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자혼기르가 첫 마디부터 흥분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요.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혼기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이 저를 무시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즈벡 사람이라고 깔보는 거죠. 자혼기르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에요. 자혼기르가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제 밥줄인 이 코딩 실력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거든요. 타슈켄트에 있는 IT 교육센터에서 공짜로 배웠어요. 그것도 3년 동안 완전 무료로요. 어디 교육센터인데요? 유엔터라고 하는데 한국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 지어준 곳이에요. 자혼기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교육센터를 지었다고요? 네, 한국 기관이 만들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 말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자혼기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당신을 도와준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원래 저는 시장에서 과일 파는 장사꾼이었거든요. 자혼기르의 목소리에 감사의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술을 가르쳐 놓고 이제는 무능하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착취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유엔터 교육센터에서 몇 명이나 교육받았나요? 매년 1000명씩 교육받아요. 지금까지 5000명은 넘을 거예요. 다들 IT 전문가가 됐죠. 자혼기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교육센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줬어요.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실무까지 다요. 책도 다 한국에서 가져다 줬고요. 그런데 왜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줬다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한국에 와서는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해요. 자혼기르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발전을 도와준다면서 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일하려고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자혼기르가 카페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 회사에서는 저를 임시직으로만 써요. 정규직은 꿈도 못 꿔요. 자혼기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해요. 자혼기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하게 한국을 비난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분노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엔터 교육센터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저는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단편적인 선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타슈켄트에 있는 방송국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파리드,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참여한 가장 큰 사업이 뭔지 아나? 전화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야 당연히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지. 약 4조 원 규모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사업이라고. 파리드의 답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4조 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지. 파리드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퍼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르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우즈벡 엔지니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티무르라는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근엄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현재는 한국에서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티무르 씨, 수르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루슬란 씨,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티무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돈과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옮겨왔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칼텍스 같은 대기업들만 온 게 아니에요.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4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티무르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나서서 거대한 자금줄을 만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거죠.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였어요. 자본, 기술, 건설, 금융, 심지어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갔죠. 티무르가 손짓을 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르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대기업은 핵심 기술을, 중소기업은 정밀 부품을, 금융기관은 자금을 담당하는 식으로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협력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체계성이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 같았죠. 티무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혁명을 지휘하는 총설계자였던 겁니다. 티무르의 마지막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착취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니요. 그럼 수르길 플랜트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연간 천연가스 수입 비용 15억 달러를 절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1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티무르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에요. 우리 우즈벡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화학 기술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진짜 파트너였죠. 티무르의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티무르에게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과 실제로 일하는 건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했나요? 티무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무시요?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들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티무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침 체조와 안전 구호 외치기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죠. 아침 체조를 시켰다고요? 네. 모든 작업자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라디오 체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안전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쳤죠. 무사고 무죄해. 티무르가 실제로 구호를 외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이었어요. 30분. 우리는 보통 2시간은 쉬는데 말이죠. 밥 먹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야 했어요. 그럼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밤 10시가 넘도록 플랜트 불이 꺼지지 않던 날들이 수두룩했어요. 티무르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불평했어요. 저 코레이스키들은 쉬지도 않냐고. 독종들이라고 욕도 했죠. 코레이스키는 우즈베거로 한국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티무르가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건 독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이요? 단 하나의 볼트가 잘못 조여져도 플랜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어요. 티무르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 박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새벽 3시에도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안전 점검을 하셨거든요. 티무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것인지 그들의 등과 땀을 보며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티무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인들은 의리가 정말 대단했어요. 의리요?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 우즈벡 근로자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크레인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죠. 티무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국인 현장 소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저없이 헬기를 띄워서 타슈켄트 최고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헬기로요? 네. 그것도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어요. 몇 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즈벡 근로자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요. 티무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한 번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챙겼어요. 같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반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티무르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루슬란 씨,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말을 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터뷰에 참여한 것도 진짜 제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어요. 티무르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티무르와의 인터뷰를 마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의 성공 뒤에 숨어있던 한국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우리에게 이토록 차가운 문을 고수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된 우즈벡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역사를 직접 겪어본 산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산 다문화 거리의 터줏대감이라는 루스탐을 만나게 됐어요. 루스탐 사장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루스탐은 50대 중반에 든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안산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어요. 루슬란 씨, 저는 코리안 드림의 모든 것을 겪어봤어요. 빛과 그림자를 다 말이죠. 루스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한국은 우리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싫어서일까요? 루스탐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싫어서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 생긴 병이죠.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아해서 문을 닫는다니요? 내가 처음 한국에 올 때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루스탐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공장에 취직하려면 고려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장들이 이왕이면 한국 핏줄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고려인이요? 네, 한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한국 사장들은 한국인 DNA가 어디 가겠냐며 말이 좀 서툴러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고려인들을 최고로 쳐줬다는 거죠. 루스탐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타슈켄트 브로커 사무실에 가면 돈만 주면 하루아침에 우즈벡인 카리모프가 한국인 김씨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죠. 설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요? 당시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순수한 우즈벡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너도 나도 고려인 되기 열풍에 휩싸였어요. 루스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족보를 위조하고 마을 어른에게 돈을 줘서 가짜 증언을 받아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심지어 아리랑 한 소절, 김치 담그는 법을 속성으로 배워서 내 피에는 김치 유전자가 흐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루스탐이 웃으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순진했죠. 공장에서 일하는데 분명 어제까지 아흐메도프였던 친구가 다음날 자기는 박씨라고 우기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우즈베키스탄 시골 마을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식당에 가면 우리 우즈벡 사람들끼리 서로의 가짜 한국 이름을 부르며 어색하게 웃던 풍경이 매일 펼쳐졌어요. 루스탐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인 DNA를 가진 고려인이었던 시절이었죠.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건가요? 당연하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동포의 성실한 DNA를 믿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수한 선의가 대규모 서류 위조와 불법 입국 시도로 이어진 거예요. 루스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에 대한 불신이
한국 사회와 시스템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거죠.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비자, 장벽은 오만함이나 차별이 아니었어요. 동포에 대한 순수한 선의가 현지의 절박한 코리안 드림과 만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은 거였습니다. 지금의 불신의 벽은 수십 년간 쌓여온 복잡한 딜레마의 결과예요. 루스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취재를 마친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상반된 이미지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불법 체류자가 되어 고통받는 동포 딜쇼드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던 한국인들을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우즈벡 엔지니어 티무르의 증언, 고려인 되기 열풍에 휩쓸렸던 루스탐의 웃지 못할 고백과 그로 인해 쌓여버린 불신의 벽.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뭔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동시에 진정한 동반자였고, 닫힌 문인 동시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진실 앞에서 제가 처음 기획했던 배신당한 코리안 드림이라는 제목은 너무나 유치하고 1차원적으로 느껴졌어요. 밤새도록 인터뷰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절망적인 딜쇼드와 성공한 티무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그때 번개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딜쇼드는 무작정 한국에 온 개인, 즉 혼돈 속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달랐어요. 수르길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검증받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 즉 질서 속의 선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티무르가 증언한 수르길 프로젝트 그 자체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불신하는 건 우즈벡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이 신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사마르칸트의 푸른 꿈 서울로 가는 새로운 길로 바꿨습니다. 제 카메라는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우즈베키스탄의 자립을 도왔던 수르길 프로젝트의 진심을 조명하는 동시에 고려인 되기. 열풍과 같은 과거의 잘못이 양국 관계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정직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르길의 성공 모델을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준비된 이주와 체계적인 신뢰 구축을 양국이 함께 나아가야 할 해법으로 제시했어요. 이제 진짜 다큐가 시작되는군. 저는 새로운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원망하던 제가 이제는 양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딜쇼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인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티무르처럼 검증되고 훈련받은 인재들이 당당하게 한국에 갈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수르길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준 완벽한 협력. 그것이 바로 개인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준비된 우즈벡 젊은이들과 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의 카메라를 들고 왔던 제가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완성한 다큐멘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타슈켄트 국영방송에서 방영된 후 연일 토론이 벌어졌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코리안 드림은 환상일 뿐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루슬란 PD가 진실을 말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가려고만 했으니까. 거리 곳곳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수르길 프로젝트에서는 성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었는데 개인의 삶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했는지를 고통스럽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신우즈베키스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고위층의 눈에 띈 거예요. 루슬란 동지, 대통령궁으로 오십시오.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대통령궁에 도착하니
부대통령이 직접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루슬란 동지, 훌륭한 다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르길 프로젝트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책임감의 승리였다는 당신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부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시한 해법을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큐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니요. 타슈켄트 케이브리지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체계적인 한국 진출 교육기관이에요. 부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직장 문화, 법률, 기술까지 완벽하게 교육받은 인재들을 양성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체계적인 해법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루슬란 동지가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요? 네, 당신이야말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6개월 후 타슈켄트에서는 케이브리지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교육과정 개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이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문을 열 겁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악수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을 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분노의 PD였던 제가 이제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우리가 바로 두 나라를 잇는 진정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타슈켄트의 푸른 하늘 아래 케이브리지 아카데미의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루슬란 PD의 카메라가 담아낸 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시작해 감사로 끝난 한 사람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죠. 말없이 묵묵히 다른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면당하면서도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걸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